기득권 정치에 담합 정치, 구태 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토론이든 뭐 오자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또 우리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시장 구조를 보고 어떤 학자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쇄신을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답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설 민심엔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한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현 전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문화일보 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십시오. 네, 문화일보가 의뢰를 했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 기관입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35.9%, 이재명 후보가 33.5%, 안철수 후보가 12%, 심상정 후보가 3.2%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건 YTN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 심상정 후보가 3.9%, 안철수 후보가 9.8%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수석님, 일단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두 조사를 놓고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 우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추세는 분명히 그런 추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격차가 좀 나는 조사는 이제 아무래도 ARS 방식이 그동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가 덜 나오는 그런 게 쭉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요. 접전이다 이렇게 보되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를 분명히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그 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YTN과 리얼미터 조사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좀 앞서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ARS로 조사가 좀 진행이 됐고 앞서 그 문화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결과도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결과는 그 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님께서 그 분석을 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당 정책 연구 기관에서 돌릴 거잖아요. 비슷한 경향성이 좀 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특이한 것이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한 15% 내외의 등락을 한 두세 번 거듭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사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후보 선출 이후에 컨벤션 효과로 40% 중반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선대위 문제 등등등으로 또 이제 추락을 해서 한 15% 정도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그것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세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수원님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른바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일부가 공개가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일각에서는 크게 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김건희 씨의 경우가 오히려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상승에 얘기하는 영향을 거는 네. 조금 지나친 네. 거고요. 좀 억측이고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단 봉합이 되고 이러면서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을 하고 네. 또 그런 것이 이제 정권 교체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을 하시는 그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김건희 씨의 문제가 영향이 없다거나 혹은 오히려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억측인 것 같고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소위 이제 7시간 녹취 그 이후에 이제 각 언론에서의 후속 보도 등을 보면 조금 심각한 문제로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소위 이제 녹취도 공개를 하면서 맞불을 놨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후보의 문제, 하나는 후보 부인의 문제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으로 녹취가 작동을 한 거고 김건희 씨의 문제는 워낙 이제 많은 소위 이제 무속 내지는 이런 것과 관련된 특히 윤석열 후보를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다. 혹은 또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건희 씨 녹취록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은 지나친 억측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연령별로는 어떤지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지금 YTN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표본 오차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6.2%포인트 안에 있으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연령대별로 봤더니 상대적으로 지금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 그러니까 이른바 2030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특히 이제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내부 문제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20대들이 소위 응답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게 잠깐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이 낮았던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만회할 것인가는 이후에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보통 이제 60대 이상, 20대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한 이제 선호나 지지가 높으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를 선호하는 20대들이 응답을 조금 안 할 가능성도 이제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정도의 격차는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떨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역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는데 역시 격차가 6.2%포인트 안에 있으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서울 경기 수도권 표심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령별 지지율까지는 이제 추세를 볼 수가 있지만 네.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샘플이다, 1500샘플이다를 갖고 각 이 광역 시도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샘플을 주는데
거기서 할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광주다 그러면 광주에 어느 구에 확 몰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통계로서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별 지지율에 대해서 별로 이 해석하는데 자료나 근거로 삼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는데요. 네. 길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를 역시 보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이 이재명 후보가 어려운 것만은 그거는 아주 꽤 된 조사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지속된 조사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6%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전화 면접의 평균 지지율 정도가 부울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지나치게 높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렇게 차용해서 해석하기는 참 어렵다. 다만 이제 호남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 6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네. 그래서 호남이 아직 결집을 하고 지지를 안 보내고 덜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과거 대통령 선거도 보면은요, 좀 호남 여론조사의 이제 특징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 임박할 때까지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60%를 채 넘기기 힘든 경우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후보도 왕왕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열세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두 후보가 수도권 서울을 놓고 어떻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될지가 또 가장 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수석님께서 그 부울경 말씀하시면서 전화 면접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여론조사 결과는 YTN과 리얼미터 결과여서 네네. ARS 그 조사 아니 결과. 그래서요. 네. 전화 면접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ARS는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ARS인데 이 결과가 나온 게 ARS인데 주목받는다. 36%가 부울경에서 나왔으면 전화 면접의 평균 지지율, 전국 평균 지지율하고 같은 거니까 이거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별로 할당되지 않은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근거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석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바로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금 찾은 거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정 속에서 네.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또 수도권 경기 지역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서울, 경기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후보의 이제 일정 계획 속에서 또 이제 호남을 택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 성남시장 유세에 합류를 하시고 네. 또 호남에 또 이 도움을 또 함께 주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지지층 결집의 이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는 시기에서 호남 일정을 특별히 뭐 그런 것을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또 기대하면서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평소보다는 고향에 많이 가실 테고 또 타지에 나가 계신 호남 분들이 또 고향을 많이 찾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이른바 밥상 민심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려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뭐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전국을 다 이렇게 도니까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이제 시즌 2 네. 아닙니까? 그래서 민심 속으로 가겠다는 거는 이제 결국 전국 투어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봐줘야지 호남만 특별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뭐 공교롭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큰 의미까지 뭐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또 해볼게요. 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거티브 공방을 중단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녹취를 먼저 듣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김건희 씨 통화 녹음입니다.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한동훈에게 자기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입니다. 9번 통화했고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거티브 최고 전문가라 할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해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상대 후보에 대해서 온갖 네거티브를 퍼붓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은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거티브 중단을 외쳐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대장동 특검부터 받아들이고 대통령에게 중립 내각부터 구성부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네거티브 공방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상 네거티브 공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네거티브가 있고요. 네. 마타도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마타도어 같은 거는 법적으로도 네.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네거티브는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거나 혹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것으로 주로 본다면 네. 하여튼 이 개념들이 모호해요. 통상적으로 후보 선택을 얘기하면서 상대 후보의 특징이나 혹은 또 단점, 또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까지 네거티브로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뭐 경계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이제 이 윤석열 김건희 후보의 무속 의혹이라든가 뭐 또 이런 것들을 후보가 계속 공박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검찰 사람 잡아넣는 검찰 일만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국정을 꾸려가겠습니까? 이것을 상대의 특징이나 하나의 이제 인생의 궤적 이것을 보고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거는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조금 최소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이제 판단을 요청하면서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잘하겠다고 호소를 하고 그러면서 상대와 비교를 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네거티브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말씀하신 걸 좀 이해를 한 걸 좀 다시 여쭤보면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나 부인 김건희 씨에 관련해서 무속 논란이나 이런 거를 좀 비판을 하면 그거는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정책적인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한 거는 합리적인 검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검증까지도 네. 아니고요. 네. 그거는 주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재성은 이 학생운동 출신의 네. 또 아주 강력한 이제 개혁 성향이기 때문에 통합에 부재하다. 저런 리더십 가지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루겠냐?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최소한 이 판단을 요청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리더십의 문제 제기라든가 상대의 문제 제기와 그다음에 네거티브와 마타도와 이런 것은 뭐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그게 조금 구분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수석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586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해주셔서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잇따라 쇄신안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이어서 연이어서 이른바 586 용태론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혁신 의지를 이 얘기를 하고 네. 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더 뭘 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나 주장이 없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했어요. 이걸 이제 586 용태론까지 또 연결을 시켜서 그러면 누가 용태할 거냐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네. 혁신 의지를 제기한 쪽에 너무 그렇게 몰아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586이 양면이 있습니다. 586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러면 뭐 생물학적 연령이 뭐 네. 50대고 뭐 80년대 학번이면 다 586이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학생운동 출신의 민주당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입문부터 국회의원 또 의정활동 뭐 민주당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그런 그룹으로 개념 지어지는 게 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석님께서 좀 난처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586의 전형이 수석님이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뭐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불출마도 자발적 불출마도 했었고 아마 어디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에서 떨어져서 재수한 사람은 봤어도 불출마를 재수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젊은 피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 출신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영입을 해서 출마를 시켰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입문 동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50대 그다음에 80년대 학번들이 지역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경쟁을 거쳐서 입문을 한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 뭐 같이 해도 뭐 운명이거니 하겠지만요. 조금 이건 이제 구분되어지는 문제고요. 그러나 아무튼 586 세대가 포스트 586 옛날로 거슬러 가면 포스트 386 세대가 민주당 내 형성이 안 된 거는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장벽으로 존재를 해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정치는 늘 새로워야 되고 새로운 흐름들이 또 보장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 옳고 타당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586 세대의 혁신 의지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2주 전쯤에 그 수석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좀 한동안 뭐 여러 기사에서도 좀 나오고 했는데 최근 그 송영길 대표 우스갯소리란 전제를 하시긴 했지만 송영길 대표가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40% 지지율 넘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절박한 혁신 의지로 본인의 불출마 또 청주 또 뭐 안성 종로 후보 내지 않겠다. 사실 후보 내도 되는 데인데 청주 정도는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면 안 낼 수 있는 데인데요. 나머지 지역까지 안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만큼 절박하고 또 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호소하고 또 이 지지해달라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인데요. 그런 것이 아마 송영길 대표가 조금 압박으로 다가오고 또 이렇게 좀 통찰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문 대통령한테 이제 탄압을 받은 이재명 후보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지지층의 이 결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애하는 것들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의 중간쯤에 후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조차도 지금 못 갖고 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거기에 자꾸 갈라치는 듯한 지지자를 갈라치는 듯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지지율에 지장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후보 얘기도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 네, 윤석열 후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대통령실 구축하겠다 얘기했는데 수석님도 청와대 계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당시에 광화문 시대에 열겠다면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임기가 이제 다 돼가지만 무산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가능할까요? 뭐 합리성이나 이제 현실성 또 이런 거 근거들을 배제한 채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집무실을 이야기를 대통령 선거 때 했었고요. 네. 그러나 많은 검토를 거쳐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전을 소위 말해서 포기한 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국민들께 매우 이제 불편함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업무상의 이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또 뭐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요. 대통령 한 분이 움직이고 혹은 더 특히 늘상적으로 거기서 직무를 한다고 하면 직무 자체에는 뭐 문제가 없지만 다른 여타의 여건들이 오히려 불편을 주거나 혼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국민들께 말씀드렸지만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 거는 많은 검토를 거친 거거든요. 다시 저 얘기를 꺼낸 거는 글쎄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청와대를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컨셉이 저는 매우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위험한 사고라고 보는데요. 그런 컨셉이 결국 광화문 집무실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체는 민관 합동 공무, 그다음에 대통령을 법의 지배 아래로 위치하게 하겠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법의 지배 위에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서 법의 지배 아래의 대통령, 그래서 민관 합동근무 청와대,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이렇게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무슨 게임을 하듯이 대통령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신중한 검토를 하고 현실성과 합리적 근거들이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주장이 연결되다, 생각이 연결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법에 위에 나는 권위적인 청와대 안 하겠다, 민간합동이라는 이건 정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광화문 집무실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후보 측이 없어서 이 이야기는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대통령이 늘 국민과 좀 소통하는 자세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그 앞서 말씀드렸던 공약들도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발표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담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나 제3회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자 방송토론이 먼저라면서 양자토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3자 토론을 진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18명 발생해 사흘째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만 하루 10,000명 확진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올해 안에 서너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2,700선이 무너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 씨의 115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횡령한 돈 가운데 77억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500여 명 늘어나며 사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18명이고 전날보다 1,506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는 확진자가 하루 2만에서 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0명으로 전날보다 35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34명 늘어 누적 6,654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구에서 신천지 대유행을 넘어서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0명으로 집계됐고 누적 확진자는 29,4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9일 신천지 대유행 당시 하루 평균 748명 발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강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연휴 이후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올해 설 명절에 양산으로 귀성할 예정이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머물면서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하고 28일에는 방역 대응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응 상황 점검, 당부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방역 대응 현장의 의료 관계자들입니다. 이 밖에 대통령 내외는 설 명절 국민께 드리는 영상, 설날 하루 전인 31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기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또는 추가 접종을 마친 건강한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1회 접종할 예정입니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지난주 전 세계에서 2,100만 명 이상이 새로 확진돼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에서 2,136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단위 집계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 25일 하루 사이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96%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73%였던 오미크론 변이의 비중은 91%까지 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기며 최다 기록을 갱신했지만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ir werden im Rahmen der Prognose in den nächsten 14 Tagen den Höhepunkt der Omikron-Welle in Österreich sehen. WHO는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주 전에는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71%였지만 3주 전에는 55%, 2주 전에는 20%, 지난주에는 5%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아프리카 지역만 전주 대비 확진자가 줄었지만 지난주에는 아프리카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31% 감소한 데 이어 미주 지역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두 확진자가 늘었는데 증가율로 보면 동지 중에 39%, 동남아시아 36%, 유럽 13%의 순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역 제한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치솟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 중증 환자 수가 적다면서 보건 체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에서는 다음 주부터 식당과 카페, 박물관, 나이트클럽 등을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규제는 병원과 보건시설, 양로원 등에서만 계속 적용됩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유행이 올 때마다 되풀이됐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병상 부족 문제입니다. 팬데믹 2년을 되돌아보는 연속 보도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델타 변이가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환자가 공공병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11월 말, 12월 접어들어서 3차 병원의 전원이 저희 안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옮기는 환자분도 그 상급병원 환자 전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순서가 4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다시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다 양쪽 폐하에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쫙 퍼져 있는 상태이십니다.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예요. 아마 집에서 많이 좀 참으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바로 오시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목적지가 없는 구급차가 있는 거죠. 환자가 부르니까 가서 환자를 싣긴 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으니까 뱅뱅뱅 도는 거예요.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때문에 양수가 터졌다고 하시고 지금 진통 간격이 5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5분마다. 저희 지금 코로나 양성 나와가지고 진료 못 보고 있습니다. 진료가 아예 안 돼요? 네.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진통 간격이 5분 정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희 지금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아예 안 돼요? 네.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9개월 된 임부시고요. 네, 저희 병실이 없어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는 지난 2년 동안 되풀이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병상 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상 대부분이 민간 병원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독일, 프랑스는 물론 의료의 민영화 정도가 높은 미국보다도 적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이라도 정부가 민간 병원을 동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가 급하니까 민간 병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당근을 제시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그냥 콱콱 줘요. 그게 안 하면은 민간 병원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은 그렇게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의료 공백 속에 숨진 17살 소년. 병상이 부족해 시설 안에서 신음하다 목숨을 잃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재난. K방역의 성과를 기리기보다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립법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어떤 이윤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거나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고 성장은 어떻게 도울 것이고 이런 설계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YTN 고한석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6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는 이틀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8시와 8시 5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함흥으로 파악됐고 지난 14일, 17일과 마찬가지로 동해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또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면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에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됩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지난 5일부터 17일 사이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그제는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우리 군에 탐지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강대강 대치를 선언한 북한이 우방인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보란듯이 연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아직 모라토리엄 해제를 선언하지는 않은 만큼 당장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진 않겠지만 미국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는 단거리 미사일을 한두 차례 더 발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또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다시 쏜 것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현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 한국의 보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힌 뒤
정부는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지금 확인 가능한 것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통치하에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 시험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농객 루 돕스가 현지 시간 26일 공개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견제를 위해 대규모 군대를 유럽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워지겠고 설 당일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연휴 내내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날씨는 비교적 맑겠지만 설 당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를 통한 귀성길은 비교적 편안하겠지만 귀경길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서 섬 지역 귀성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7일째 현장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매몰된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잔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몰된 사람과 구조대 사이 거리는 3.2m에 불과하지만 대형 콘크리트 등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GM 보령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관리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 GM 법인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송치하고 과태료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40대 노동자 이모 씨는 운반 장비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확인하러 설비 안으로 들어갔다가 기계가 다시 작동하면서 끼어 숨졌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같은 대형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날 경우 원청 업체의 경영진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아파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이튿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고 정몽규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로는 최대 영업정지 1년, 더 나아가 등록 말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윗선, 즉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부상자가 2명 넘게 발생한 경우 등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광주 참사가 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하청업체뿐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건 그만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것은 형법상으로 최고형이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5년 내에 또 재범을 하게 되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는 CEO가 안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으면 면책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엔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애매한 법조항과 사각지대 문제 등 여러 한계를 딛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와 꼬리 자르기식 처벌을 근절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나 허위로 판단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 유무죄도 확정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은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오늘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안타깝다는 말밖에 못하겠다면서 상고 기각 얘기만 들어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전 교수 변론을 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었다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화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당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수사에 착수한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국가 보물에 언제부턴가 금이 가기 시작해 보수가 시급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문화재 바로 옆에서 도로 공사를 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서울시가 전문가 의견 수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자유로운 미소. 서울 성북동 안암산 바위에 5m 높이로 새겨져 700년 이상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2014년 국가 보물로 승격된 보타사 마애보살 좌상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흉진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석불 턱선과 목을 비롯해 수십 군데의 금이가 얼룩덜룩 보수한 모습입니다. 계속 생겨나는 균열에 문화재 전문가들이 직접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건 마애불 뒤편에 8m 정도 거리에 있는 2차선 도로. 문화재청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가 10여 명이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지난 1999년 해당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뒤 석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로 분석했습니다. 예전엔 도로가 마애불이 새겨진 안반 위를 지났는데 점차 바위를 파고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뒤 안반에 균열이 생겨 차량이 지날 때마다 마애불이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뭐 등등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이 있는 도로가 잘리면서 그 추억도 함께 없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도로 공사를 진행한 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사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인데도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얼굴 전체가 다 지금 갈라지고 있고 목까지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상해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시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2001년에야 제정돼 당시엔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1960년대부터 비포장도로가 존재했고 항공사진이나 공사 기록을 봐도 지난 1999년 안반을 절단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조항이 없었습니다. 저희 심의 안 거치고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책임 공방을 거치는 동안에도 금이 가고 균열이 커지는 보물을 보면서 매일 예불을 드리는 보타사 측은 애가 타는 상황. 크게 울림이 크게 올 때마다 내 가슴이 이게 막 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1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그 보물 부처님을 후손으로서 잘 못 지킨 그 죄송함이 너무 크고.
지난해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이 신청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심사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보수 작업이 진행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동구청 공무원의 115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오전 공무원 김모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김 씨의 자택과 강동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 원씩 모두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77억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주고 화천대유에서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 전 의장을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매립장 수수료를 덜 내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됐습니다.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는 바닥 저울로 무게를 재야 매립장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데 바퀴를 완전히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무게를 덜 나가게 속인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폐기물 업자가 무게를 속인 곳이 매립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부산 생곡동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라는 곳입니다.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는 이곳 출입구에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두 차례 무게를 잽니다. 들어갈 때 잰 차량 무게에서 나갈 때 잰 무게를 뺀 만큼을 폐기물 무게로 계산해 이에 따른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개근대라는 바닥 저울 위에 차량이 올라서면 자동으로 무게 측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입구에서 무게 측정을 하면 전표가 발행되고 이걸 가지고 가야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 폐기물 업체가 무게를 속여서 수수료를 덜 낸 사실이 적발됐다는 건데 어떤 꼼수를 부린 겁니까? 네, 화물차가 저울에 완전히 올라서지 않아도 무게 측정이 돼 전표가 발행되고 차단봉이 열려 통과할 수 있다는 허점을 찾아낸 겁니다. 저울에 차량이 올라서면 무게가 측정되는데 전표상에 표시되는 무게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고 운전자가 카드로 인식기를 접촉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업체 차량은 바닥 저울에서 앞바퀴나 뒷바퀴가 빠진 상태로 무게를 쟀습니다. 마치 체중계의 양쪽 다리를 다 올리지 않으면 체중이 덜 나가는 것처럼 무게를 속이려고 한 겁니다. 경찰이 파악해보니 5톤 화물차 기준으로 1에서 1.5톤가량 실제 무게보다 덜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카드 인식기는 차량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저울에 섰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운전석 바로 옆에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업체 차량은 무게를 속이려고 인식기를 1m 정도 지나거나 못 간 위치에 섰습니다. 이때 등장한 꼼수가 낚싯대나 셀카봉 같은 막대입니다. 운전자는 카드를 막대에 연결해 팔을 뻗어 인식기에 접촉하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럼 매립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꼼수를 부린다는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는 지난해 7월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통과하는 화물차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꼼수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제보를 확인했더니 사실로 드러났고 기록이 남아있는 4개월치 CCTV를 봤더니 3개 업체 차량이 모두 600여 차례 무게를 속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1억 원 가까이 덜 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3개 업체 말고는 꼼수를 부린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에 감시 인력을 보강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네, 유독 3개 업체 차량만 이런 꼼수를 부렸다고 했는데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네, 해당 3개 업체는 현직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운영하거나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로 방법을 공유하면서 주로 야간 시간대 폐기물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동기인데요. 그런데 환경공단에 문의하니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톤당 4만 원대에서
현재 6만 원대로 인상된 게 지난 2017년이라고 합니다. 진술처럼 반입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꼼수를 부렸다면 2017년 이전부터 업체를 운영했고 오랫동안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CCTV로 확인된 지난 3월에서 7월 사이 혐의에 대해서만 이 해당 공무원은 시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부터 폐기물 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다가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호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고 고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고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교서한 혐의도 피해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정차했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치고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깔린 6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택 담벼락도 무너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바퀴에 고인목을 설치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대중 대응 전선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 나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어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큰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보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쿠바의 잘못을 비판할 때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란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은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막무가내로 중국의 눈을 찌를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눈을 찌르다는 심기를 건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이 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한 사례를 들며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맞서고 중국의 강압이 최선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면서 우리는 다가올 한국의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에 상관없이 한국과 더 깊은 관계와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합리적 플레이어라고 지칭하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지 시간 26일 펴낸 보고서에서 조기 참여 국가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은 중국 주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구상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1조 6,339억 원으로 전년보다 43.4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매출은 279조 6,0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7% 증가했고 순이익은 39조 9,075억 원으로 51.12% 늘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3조 8,66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3.28% 늘었고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76조 5천억 원과 10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전년보다 23% 늘어난 426억 달러로 지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대수는 209만 대로 6.1%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9% 안팎으로 늘어난 가운데 러시아가 71%, 프랑스 48%, 호주 32%, 독일이 2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1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모든 산업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87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2,7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3월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감도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 시각 현재 4% 넘게 빠지면서 84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장중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금리 인상 여지가 많다며 인플레이션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한 것이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달러판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또 한 번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지정학적 긴장감과 중동 지역의 공급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강추위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는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토요일과 일요일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으로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에는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섬 지역 귀경객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포근한 가운데 초미세먼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겠고 전남과 영남 동해안에서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4도, 청주 5도, 광주 7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